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북미 회담까지는 닷새, 선거까지는 엿새가 남았고요. 사전투표는 이미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는 하되 발표를 할 수 없는 블랙아웃이 시작됩니다. 깜깜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들 여론 신경 쓰지 않고 소신대로 고르는 시간, 공보물, 또 뉴스, 토론 꼼꼼히 따져보면서 우리 지역에 준비된 사람이 누군가 가늠을 해보시죠. 오늘은요, 드루킹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가 최종 결정이 될 예정인데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에도 매크로 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뉴스가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에서 일했던 분의 저희 뉴스쇼와의 실명 인터뷰, 파장이 상당합니다. 오늘 첫 인터뷰는 이 문제를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첫 포인트 뭐부터 봐야 됩니까? 드루킹 특검 오늘 임명됩니다. 예, 인터넷 댓글을 조작했다, 여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특별검사가 그러니까 오늘 임명이 되는 거예요? 네, 특검법에 따르면은 야3당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오늘까지 한 명을 꼽아야 하거든요. 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은 지난 4일 임정혁, 허익범 두 변호사를 이미 추천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하루 휴가를 내긴 했지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고요. 임정혁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출신의 대표적 공안통으로 알려져 있고요. 허익범 변호사는 뭐 또 공안 형사까지 두루 거쳤는데 예. 뉴라이트 연합단체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든요. 이 중 한 명은 오늘 임명된 즉시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루킹 특검은 수사 대상이 드루킹 김모 씨, 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상황에서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과거 댓글 조사 의혹, 조작 의혹,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의혹도 나오면서 이것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또 새누리당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폭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어제 저희 방송에서 나온 전 새누리당 선대위 관계자 박철환 교수. 네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측에서도 매크로를 사용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잠시 후에 우상호 의원.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어떤 분이냐면 그 박근혜 캠프에서 이정현 공보단장이 뛸 그때 네. 이쪽 민주당 문재인 캠프의 공보단장을 맡았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당시 뭘 느꼈던 건지 잠시 후에 좀 들어보시죠. 다음 포인트 갑니다. 네. 말하라고 북미 2차 회담 가능성입니다. 회담 장소가 지금 2차 회담 장소까지 언급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있긴 한데 예. 회담 장소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 이어서 미국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마라라고가 리조트 이름이군요. 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예. 마라라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입니다. 여기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에서 2차 회담 제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북미 간의 물밑 대화는 지금 진지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북한이 지난달에는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시설물까지 스스로 파괴했다라는 이 새로운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 가깝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매크로를 이용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면서 매크로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말 그대로 일파만파입니다. 2006년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반복적으로 SNS에다가 글을 올리고 또 인터넷 기사에다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제 저희 뉴스쇼에서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그러니까 박근혜 캠프에서 디지털 종합 상황실장을 지낸 박철환 교수와의 인터뷰를 보내드렸죠. 약 12분간의 인터뷰였는데 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은 요약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전 새누리당 디지털 종합 상황실장 박철환 교수 인터뷰 다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SNS 본부라는 곳이 있었고 그 밑에 비선들의 지시를 받으면서 굴러가는 팀이 여럿 있었다. 아마 카톡방과 연동이 됐을 거로 보이는데 예. 지시가 떨어지면은 그쪽 작업을 하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 RT 횟수가 수백 회에서 거의 한 1000회 가깝게 트위터뿐만 아니라 댓글도 그 선거 후보들의 TV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예. 그 댓글이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팀들이 몇 개나 존재했을까요? 전체 숫자는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서로 모르고 운영이 됐고 카톡방에 모여서 다양한 형태로 자기들이 지시를 하는 거죠. 이들은 다 당원들입니까? 조직? 민간인도 있고 당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조직인 건 맞죠? 이 팀들이 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예. 2012년 당시에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 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BH 홍보석실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청와대까지 들어갔다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공식 행정관 내지는 행정요원 내지는 그런 식으로 흘러 들어가죠. 태블릿 PC 관련돼 있었던 김한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요? 그 친구도 핵심 중에 하나죠. 최소 4-5명입니다. 겉으로는 다 세상에 처음 듣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들 속으로는 이거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네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 보도에서 이정현 의원이 자기를 몰랐다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공보단장, 이정현 의원. 예. 네. 그분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자기는 기술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크로 기술을 몰랐다는 의미의 몰랐다 할 거다. 그렇게... 이정현 의원이 많은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12분가량의 인터뷰 중에 오늘 한 3분가량 다시 요약해서 들려드렸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디지털 종합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철환 교수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분의 증언 또 한겨레가 보도한 증언자들의 말을 모두 종합해보면 그게 사실이라면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범죄라는 의식도 없이 매크로를 통한 여론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요. 특히 2012년 대선이 끝난 뒤에는 이 여론 조작 팀들 중 일부가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진출했다는 부분. 저는 여기가 주목이 됩니다. 여기까지 보도가 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죠. 자, 2012년 대선 당시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캠프의 공보단장 맡았던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때 우 의원님이 문재인 캠프 공보단장, 네. 박근혜 캠프는 이정현 공보단장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런 분으로서 네. 앞에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댓글 그 경쟁이라는 건 선거 때 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국가정보원에 의한 댓글 공작에 이어서 선대위가 조직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기계를 활용해서 이제 프로그램 조작을 했다는 것은 뭐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것이고요. 그걸 더군다나 거기에 기여한 사람을 청와대에다가 말하자면 그 발탁해서 인사를 했다.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당시 대선에서 소위 시발단이라는 게 활동을 했고 국정원 직원이 댓글 달았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동원됐다. 여기까지는 이미 우리가 수사 결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랬습니다. 저희가 공보단장 할 때도 이게 이제 대선 전에 한 2-3개월 전부터 계속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들이 유포되고요. 또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적 기사의 그 댓글 혹은 그 좋아요 횟수가 너무 높아져서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해서 사실은 두 가지로 저희가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소위 사설 댓글 사무실들을 다 적발을 해서 고발을 했어요. 그때 뭐 오피스텔들 적발되고 그것들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선대위에 관련돼 있는 사람이거나 민간인이 각 대도시별로
이상한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한 수십 명의 댓글 그 알바들을 고용해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는 사무실을 전국 16개 시도에 다 적발을 했어요. 예, 예. 또 하나는 이제 근데 그걸 고발하니까 예. 경찰에서 이건 자발적인 그런 행사 활동들이다. 예, 예.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네,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불이익 처리하고 예. 좀 심한 거는 이제 벌금형 이 정도 그랬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정도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국정원 직원의 제보를 받아서 뒤를 밟은 게 바로 그 예. 오피스텔 감금 사건의 주인공 그 그렇죠. 여자 예. 국정원 직원. 예. 네. 여기를 이제 급습을 한 거죠. 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감금 사건이라고 갑자기 프레임이 바뀌어가지고 예. 역풍이 불어서 저희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는데 예, 예. 지금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저희들이 의심하고 추적했던 내용이 다 사실로 밝혀진 거고요. 실제로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당이 나서서 어떤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고 또 매크로라는 프로그램도 돌려서 대량으로 여론을 증폭시켰다. 이 부분에서 지금 달라진 거죠. 우리가 기존에 알던 것과.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은 국정원 직원들이 관여한 예. 것만 알려졌는데 예, 예. 이번에는 선대가 조직적으로 참여했고 공을 세운 사람은 청와대로 발탁 인사를 했고 그 부분이 달라진. 그 매크로를 돌렸다. 이것까지. 그래서 이제 매크로를 돌렸다는 것이죠. 그때는 뭐 짐작을 못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라고는. 아이고, 저희는 매크로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그 좀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이거 사람이 인력으로 아무리 알바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이건 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국적으로 엄청난 알바들을 동원해서 예.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시발단이라는 게 엄청난 알바단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야, 이게 얼마나 돈을 뿌리길래 이렇게 알바를 많이 고용했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그 매크로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렇고 그 당시 이거 참 이상하다 했던 뭐 예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어떤 뉴스가 어떤 식으로 굴러갔던 뭐 예 기억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가장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가짜 뉴스, 그러니까 기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 너무 빨리 생성되고 너무 빨리 퍼지는 거예요. SNS로. 그래서 저희가 뭐 대변인실에서 아무리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예, 예. 그 기사 일부 반영되더라도 예. 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예. 이게 이렇게도 조직이 잘 돼 있나 뭐 이런 두려움을 느낀 적도 있고. 야, 참 조직적이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제히 움직여서 순식간에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나 놀라셨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사람 대 기계 싸움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황당한 일이고요. 그 선대위와 관련돼 있는 걸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예, 예. 그걸 못 잡아냈죠, 저희가. 근데 예. 결국은 이정현 공보단장까지 포함된 선대위가 조직적으로 참여했다. 뭐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증언들이 이 정도 내부 증언이면은 예. 대개 진실로 밝혀지죠.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뭐 엄청난, 저는 이건 뭐 드루킹 정도 가지고서 개인이 일부 극렬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한 예. 매크로 프로그램 갖고서도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까 뭐 조선일보가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도 저는 좀 특검을 하거나 좀 강력한 수사를 통해서 예.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드루킹 특검이 곧 시작이 되잖아요. 오늘 특검 임명이 네. 되고 네. 유사한 매크로 사건이 지금 터져가지고 드루킹 특검이 어떻게 영향을 줄까 이건 궁금하네요. 저는 뭐 당연히 그 당시 야당이 매크로 사건을 통해서 한 것을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하셨으니까 예. 이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법을 개정해서 예. 특검을 두 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지금 하고 있는 특검에다가 이 문제를 포함시켜서 특검을 진행해야 된다 이 생각하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지금 법안 통과가 돼서 오늘 임명까지 되는 마당인데 일단 스톱해놓고 이것까지 더 수사되는 걸 봐가지고 아니, 그렇죠? 그것대로 진행하면서 예. 특검법을 개정해서 예. 이 사안을 특검 대상에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가 가능하군요. 그렇게 가야 네, 된다라고. 그건 어렵지 보세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아직 증언이 나온 건 아닌데요. 이 부분은 제가 주목하는 네. 부분은 뭐냐면 그 4-5명의 여론 조작팀이 매크로를 돌렸던 네. 팀이 박근혜 청와대로 입성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박철환 네.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네. 이분들이 가서 그럼 뭘 했을까? 이거예요. 근데 여긴 증언이 아니,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런 여론 조작의 달인들을 이제 청와대로 불러올렸다는 거는 예. 두 가지를 했겠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홍보를 또 그런 매크로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예, 예.
네, 또 이 팀들이 가동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 송영길 때. 송영길 후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비방, 그 무슨 유병헌과 관련돼 있다 이런 댓글들을 돌렸다고 하니까 예, 예. 그러면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과거에 돌리던 그 관련자들을 움직이는 데 관여했을 가능성,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관여했을 가능성. 이런 점들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안 쓰셨어요? 그때? 과거에? 매크로? 우리는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외한이어가지고요. 아니 왜 이렇게 굉장히 많이들 선거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썼다라는 게 어제 박철환 교수의 증언이던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했죠. 저는 최대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독려해라. 예, 최대한 많이 이렇게 팬클럽들이 움직이게 해라.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작업을 했어도 예. 그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움직이자 뭐 이런 건 있어도 세상에 기계를 동원하고 또 선대위가 직접 말하자면 관리하고 예. 국정원을 끌어들이고 이런 식의 범죄적 행위는 꿈도 꿀 수가 없었죠. 꿈도 꿀 수 없었다. 이정현 공보단장이니까 제일 잘 알죠. 저는 뭐 예. 100%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공보단장 모르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보단이 관여한 선대위가 관련된 행위. 알겠습니다. 그런 건 없었다. 그거는 100% 없었다. 네. 이정현 의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다. 박철환 교수의 마지막 말이 이거였거든요. 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거의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거나 예. 이 문제가 이런 형태의 행위가 진행되는 것을 예. 알고는 있었다. 다만 기계적 장치는 몰랐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봐도 당시 이정현 공보단장이 캠프에서 거의 그 실세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홍보수석할 적에도 왕수석으로 불릴 정도였으니까 예. 이분이 몰랐다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 몰랐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선대위와 관련된 사실은 알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우상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입장도 사실은 궁금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안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이 나오는 대로 뭐 인터뷰를 그쪽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네, 저희가 그렇죠. 들어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행간에서는 뭐 가지고 오셨어요? 어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명용사 묘지를 찾기도 했고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비무장지대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 무명용사 묘지 찾아간 문재인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현충일 추념식이란 거면 매년 열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국가 공식 사실 뉴스랄 행사니까. 것도 없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이전하고 많이 달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하루 종일 관심 갖고 화제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장소부터 달랐죠. 이 1999년 이후 19년 만에 서울 현충원이 아닌 대전 현충원에서 열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근 순직한 분들을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예. 네, 대전 현충원에는 의사상자, 소방 및 순직 공무원들의 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이 무용교 전사자들의 무용고 묘지를 찾았는데요. 예. 여기에는 유가족이 없어서 잊혀가는 국가유공자를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기리겠다 이런 뜻을 담았다고 합니다. 예. 무겁기만 하던 추념식 모습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과거에는 뭐 추념식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침통하고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한지민 씨가 나왔어요. 네. 배우. 추모시를 낭동하기도 했었고요. 예. 군복무 중인 배우들도 나와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었고 추념식 후반부에는 최백호 씨 가수 있죠. 예. 늙은 군인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 현충일 추념식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 뉴스의 행간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태도가 사람을 보여준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 머리를 들여다볼 수도 없고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안다는 겁니다.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 모습을 보면 보훈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굳이 대전현충원에서 추념식을 연 것은 보훈의 개념을 생활 속 의인까지 확장하겠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전쟁에서 전사한 분들만 그렇죠. 뭐 보훈 대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한 헌신, 희생 이런 분들도 국가를 위한 것이다. 애국이다. 이렇게 지금 개념을 확장했다는 겁니다. 소방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순직 공무원들까지 다 맞아요. 챙겼다는 거니. 한국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들 말고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엔 보훈이 보수의 전유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이념에다가 뭐 활용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문 대통령은 애국과 보훈의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46용사 묘역, 제2연평해전 전사자,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묘역까지 두루두루 다 사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문 대통령의 태도 하나하나가 보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하고 애국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은요? 두 번째 행간은 우리는 아직도 안중근 의사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언이 뭐였죠? 아마 생각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죠? 내가 죽으면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고국으로 옮겨달라였습니다. 나를 나 죽을 건데 죽으면 그렇죠. 하얼빈 공원에 묻히겠지. 근데 국권 회복되면 반드시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이거 아직도 우리 못 지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독립한 나라에 묻히고 싶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안중근 의사 순국 108주기가 되는 게 바로 올해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니 모셔오면 되지 이걸 왜 못 지켜라고 하실 텐데 못 찾고 있어요. 이건 발굴 작업을 하고 한 10년 했죠. 네, 10년 과거에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찾았죠. 못 하고 있어요. 그랬다 지금 이제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중단이 10년 됐던 거군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안의사의 유해뿐만 아니라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하라고 얘기했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도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요즘엔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대단한 어머님. 부인 김아려, 동생 안정근, 안공근 모두 중국에서 순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금까지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서야 유해 발굴 작업을 뭐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보훈처 관계자가 류순 감옥 박물관에서 추모식이 올해 이제 열렸는데요. 정부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올해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보훈처 관계자. 독립운동 참여자 수가 300만 명인데 실제로 서원을 받은 인원은 15,000명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조마리아 여사 이름을 지금 언급하시는 순간 그냥 울컥하네요. 저는 막 조금 전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안중근 의사도 대단하지만 참 그 어머니가 정말 어머님이 정말 그런 어머니가 있으니까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보훈 예산 5조 원 돌파 자랑할 때가 아니다입니다. 이건 뭐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올해 보훈 예산이 처음으로 5조 원 돌파했거든요. 예산이 한 5천억 가량 증가를 해서 지금 5조 4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걸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예산과 선진국의 예산을 비교하면요.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미국은 전체 예산 대비 4.3%, 우리는 1.2%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훈 예산만 160조 원이에요. 미국은. 프랑스는 70조 원이 넘습니다. 호주나 이런 데도 한 3%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는 많이 지금 예산 편성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몇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마리아 여사가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셨는데요.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아들아 나라를 위해 떳떳하게 죽어라 라고 했던 바로 그분이죠. 입으로 갑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대법원의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그 관련자들을 수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형사 고발 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지금 사법부 내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즉 각 지역에서 판사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회의를, 종합회의를 여는 건데요. 오늘 이 시점에 이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현철 선임 기자, Y뉴스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이야기 잠시 후에 짚어보죠. 6.13 지방선거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리고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일도 바짝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약속드렸던 스페셜 뉴스닥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한국당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3당 분들이 지금 스튜디오 밖에 앉아 계세요. 잠시 후에 선거 얘기 스페셜 뉴스닥으로 꾸며보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3당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 하고 싶은 질문, 날카로운 것도 좋습니다.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죠. 2부 출발합니다. 예, 오늘 첫 순서 권영철의 Y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보도국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국 법관회의 열린다고요? 법원장 회의. 법원장 회의. 예,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는 11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 지금 각 지역 법원에서 다 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죠. 판사회의들이 판사회의. 계속 열리는 와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열리고 오늘 있습니다. 회의 법원장 회의는 그중에서도 좀 무게가 더 무겁다고 봐야 돼요? 어쨌건 뭐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게 법원장들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고참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심을 모으겠지만은 각급 법원장들의 개인 의견을 낼 것이냐, 예, 예. 아니면은 각급 법원에서 수집된 의견들을 모아서 전달할 것이냐, 예. 여기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김명수 지금 대법원장 머리가 아주 복잡할 것 같아요. 고민이 많을 것 같은 이 시점에 네. Y뉴스 주제는 뭡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왜 재판 거래 의혹 부인에 급급하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을 왜 부인만 하려고 하는가? 왜 재판에 급급한가?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뭐 책임을 통감하거나 조사를 받겠다고는 하지 않고 절대 그런 적이 없다. 국민들의 믿어달라. 절대 그런 적 없다라고만 하는 이유는 뭔가? 네. 뭐 유감이다, 사과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일절 없이. 아니, 사과합니다 했는데 그것도 전제를. 그렇죠. 그러하다면 사과한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수사 받게 될 것 같습니까? 넘어갈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사를 받지 않고서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면 수사 없이 되겠느냐? 전직 대법원장도 국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예. 이미 우리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전직 대법원장이 국민일 따름인데 그 사람 수사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근데 어제 저희가 재판정에서 이걸 다뤘거든요. 네. 노 변호사, 백 변호사 두 분하고 함께.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한들 하면 뭐 기소를 하겠죠. 그럼 결국 그 판결을 또 판사가 내리지 않느냐. 판사가 내리는데 만약 이 판사가 소신에 의해 무죄를 내렸다고 한들 국민들이 과연 믿어주겠는가? 소신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무죄를 내린다 한들 네. 과연 믿겠는가라는 이런 딜레마가 있다. 검찰 수사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물론 검찰 수사는 기소를 전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은 법원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조사 결과를 내놨지만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조단. 예. 자체 조사만으로는 이미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기관 그것도 예. 그나마 수사할 수 있는 데가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할 수밖에. 물론 이게 공수처나 뭐 법조비리 수사단이나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은 예. 현재로서는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한다 치고 네. 판사도 특별검사처럼 특별 판사 뭐 이런 걸 둘 수는 없어요? 법원이 바로 서려면 사법부가 바로 서려면은요. 예. 어쨌건 현직 판사도 구속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수뢰 같은 뭐 이런 거면은 예. 저는 그건 뭐 지금의 구조 내에서 행정을 하는 판사들하고 예. 재판하는 판사들은 별개입니다. 재판하는 판사들은 믿어달라, 개별적으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이게 검사처럼 G 라인이 아니고 예. 독립된 재판부입니다. 예. 그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그러고 이 재판의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재판 거래 의혹이 있다고 우리가 의심하는 거에는 판사들도 흔들렸을 거다라는 이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 행정처를 거쳐간 사람들, 그 판결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그 부분들은 조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거기도. 그런 과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자기 팔이 안으로 굽는다면은 사법부 해체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무죄 판결 난들 국민이 믿겠느냐라는 이유로 아예 검찰 조사조차 거부하는 건 이거는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수사를 의뢰하는 자체가 유죄의 심정을 굳힌다 그러는데 유죄의 심정을 굳힌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특조단은
혐의가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이미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현재 대법원장이 고발이나 수사를 의뢰를 할 걸로 보시는 거예요?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를 하지 않고 형사 조치는 고발과 수사 의뢰를 포함하는 겁니다. 지금의 사법 불신을 해소할 길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방법이 없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사법부 내에서 세 차례나 조사를 했지만은 재판 거래나 판사 사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특조단을 한 번 더 돌린들 안 믿을 거라고 보세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받겠습니까?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조사 받겠어요? 안 받는다고 이미 한 사람들 아닙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더 돌려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죠. 김 대법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원의 재판에는 누구도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최소한의 믿음을 얻지 못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존립의 근거가 없고 미래도 없다.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와 함께 그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게 당연한 형사 조치를 전제로 한 걸로 봅니다. 근데 양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조사 자체를 거부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조사가 3번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년이 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러 개의 컴퓨터를 법사나무 일기장 보듯이 완전히 뒤졌습니다. 그건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요? 저는 다 알고 있으라고 봅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근데 이 말이 상당히 참 불편한 게요. 내가 가야 됩니까? 그 이상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자신은 조사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도 조사 안 받았습니다. 그 이상 뭐가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를 왜 본인이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특조단은 강제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인하거나 자료 제출 안 하는 그만인데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그러면 청와대의 우리가 이제 흔히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하는 이 문건들 이거를 덕담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양 전 대법원장이. 그것도 양 전 대법원장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와 교감을 안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하죠. 뭔가 만나면은 그냥 덕담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좋은 이야기로 분위기를 만들어야지요. 어떻게 뭐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뭐 화제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게 말씀 자료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덕담 나눠라, 이런 립서비스 하면 분위기 좋아지지 않겠는가 차원이었다. 저는 저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분이 대법관 6년, 대법원장 6년을 포함해서 42년을 판사로 재직한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한 사람이 개별 사건의 판결을 두고 대통령과 덕담을 하고 화제거리로 삼았다? 야, 정말 판결을 그냥 덕담 화제거리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KTX 여승무원들이 그 얘기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 끊은 사람까지 있는 재판이었는데 우리가 화제거리 이렇게 가벼운 거였습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죠. 참 저 관련된 당사자들한테는 얼마나 피가 마르고 참 얼마나 비통한 일이겠습니까? 진짜 이게 거래가 아니라 덕담 수준이었다고 해도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 자체를 사법부의 독립을 흔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오늘 주제 Y 주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의혹을 부인하는 것에만 급급한가? 왜입니까? 첫 번째는 민심의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양 전 원장은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다. 그것을 함부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을 저는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는 사법부의 불신을 본인이 자초한 겁니다. 앞뒤가 말이 안 맞죠. 두 번째는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과 닮았다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못한 인식이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차, 2차, 3차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2차 담화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스스로를 용서하기 어렵고 서글픈 마음까지 들어 밤잠을 이루기도 힘이 듭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아, 오랜만에 듣네요. 이거. 예.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을 했나 싶다. 박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 재판도 안 나오고 있지만은 예. 최소한 1차, 2차, 3차 담화를 할 때는 최순실의 존재도 인정했고 어느 정도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그렇죠. 양 전 대법원장은 잘못이 없는데 만약 잘못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하는 전제를 달고서 책임도 통감하고 송구스럽고 사과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내가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한 거라고 보기 어렵죠. 사실. 예. 세 번째는 아직도 자신이 사법부의 수장인 것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양 전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두 가지를 강조를 했죠. 뭐였죠?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탄코 없다. 예. 또 하나는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제가 양보할 수 없는 한계점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게 한계점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재판을 불신하게 만든 그 잘못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뭐가 잘못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자기가 아직도 지금 사법부의 수장으로 착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고요. 지금 자연인인데. 예, 네 번째는 양성태 전 대법원장의 평소 스타일이 그렇다는 분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양 전 대법원장이 그 기자회견을 좀 한 이유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오연스님 다비식에 참석하느라고 집을 비운 사이에 기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뭐 자기가 고생하지 않게 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사법 불신을 하고 사법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마당에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들 앞에 나서는 것인데 기자들 너가 고생하니까 내가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 그리고 기자회견 나오면서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기자회견 많이 하고 온 걸 수도 있잖아요. 회견문도 없고 뭐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두서가 없을 수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을 했지만은 그거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니까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덕담이나 화제거리로 치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네. 저는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결단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혹시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은 김명수 원장이 3차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형사 조치를 했더라면 어떤 비판에 쏟아졌겠습니까? 독단적으로 했다, 여론조사 수렴도 안 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한 절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누가 빈대입니까? 수십 명의 법원 행정처 판사들 제대로 조사해서 이번에 단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여기까지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조마리아 여사 오늘 행간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아침부터 울컥합니다. 별빛 세상님, 이훈주님 끝까지 유해 발굴해야 됩니다. 그게 나라고 그래야 국민이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자 주셨고요. 매크로 관련해서 곽태희님은 이렇게 되면 한국당도 매크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수사도 급할 것 같다. 송강섭님. 새누리가 매크로 썼다고 해서 드루킹이 무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드루킹 특검도 해야 된다. 2793님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지금도 많이 쏟아지고 있네요. 양승태 대법원장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문자가 들어오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투표일 6일 남았고요.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금토 이틀이죠. 이제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화요일에 약속을 드렸어요. 6.13 선거특집으로 스페셜 뉴스닥을 한 번 더 하겠다. 여당과 제1야당만 부르는 거 말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이 세 개 야당과 함께 스페셜 뉴스닥을 한 번 더 마련하겠다 약속을 드렸는데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오늘 세 당의 대표들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계세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정의당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입니다. 아니 먼저 이용주 의원님. 예.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셨었어요. 그렇습니다. 나오셨었어요. 익숙하시죠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농단 그 청문회 때 정말 그때 용불리 스타일 때.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는 반짝반짝하게 나왔습니다. 반짝 스타였습니까?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두 분 의원들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페이스북 라이브를 했어요. 레인보우 저희 앱으로도 중계를 했는데 다운이 됐어요. 레인보우가. 김경진, 이용주 두 분이 나오셨는데 다운이 됐었을 정도로 그런 인기의 주인공. 요정 둘이 나오면 라디오도 다운이 된다. 뭐 이렇게. 그러셨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셨던 분이 요즘은 어떠신가요? 왜 그러세요? 강철이빠. 국민의당 같이 있었어야 돼요. 사실 김종대 의원님은 제가 전화 인터뷰로는 한 100번쯤 했을 거예요. 진짜 근데 했죠. 오늘 우리 얼굴 처음 뵙네요. 그러니까요. 조금 실망스럽죠? 왜 그러세요? 당황스럽게. 멋지십니다. 실물이 더 감사합니다. 멋진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님 감사합니다. 최이배 의원님은 저희가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정말 어렵게. 사실은 오늘 이게 성사가 안 될 뻔했어요. 바른미래당이 일단 너무 바쁘시고. 예, 지역구 의원님들이 진짜 현장에서 몸을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진짜 못 나오시고 결국 이제 돌다 이제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비례대표가 좀 나가라. 그래서 제가 원래 이런 경제 분야 아니면은 이런 저기 잘 안 하거든요. 정치 분야는 제가 이제 좀 아직 소양이 부족해서. 근데 오늘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지금 잉여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는 선거 특집 스페셜 뉴스닥. 우선 각 당이 느끼는 판세 분위기가 어떤가 좀 궁금해요. 순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네. 현장 다녀보시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선거 초반에 일단 제1번 당의 그 엄청난 위세와 과시 또 어떤 거의 싹쓸이할 것 같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에서 이제 조금씩 그래도 틈이 열리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사실 저희 같은 어떤 작은 당 입장에서는 초반에 이제 운동원들이 기가 많이 죽으면은 참 이후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서히 견제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너무 잘 나가는 이 집권당의 소매를 개혁으로 그래도 잡아끌 수 있는 당이 누구냐. 이렇게 유권자들이 눈을 옆으로 돌리기 시작했다. 이제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근데 돌리기 6일밖에 시작했다. 안 남았는데. 네, 충분합니다. 충분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혁을 견인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야당 교체 먹혀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느끼신다. 현장에서. 네. 가장 주목하는 지역은 어디예요? 정의당이 주목하는 선거. 예, 아무래도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을 많이 타고 종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광주도 많이 가시고 부산도 가시고 물론 중요합니다. 전략 지역이죠. 그러나 이런 종적인 축 외에 횡적인 축도 의외로 이번에 강세입니다. 어디? 강원도에서 충청도를 통해 가지고 세종과 대전으로 이어지는 종적인 정치만 정치가 아니라 횡적인 축도 있더라. 그래서 정의당이 의외로 중원에서 굉장히 지금 강세인데 제가 그쪽을 맡고 있죠. 결국은 이러면서 본인 또 자랑을 깨알 자랑을 하시는 김종대. 근데 진짜 우리가 사실은 광역단체장 위주로만 신경을 쓰잖아요. 언론들이 많이 보도를 하고 그래서 그렇지 정의당은 또 기초의회 쪽으로 단단한 이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오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 곁을 지켜온 그런 어떤 민생 친화적 후보가 기초의원 중에서 가장 진영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게 정의당입니다. 그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부모 늙었을 때 돈 많고 권력 많은 자식 다 소용없다. 늙음하게 부모 자식 곁을 끝까지 지키는 그 왜 돈 나와요? 없고 그 힘없는 얘기가 자식이 선거에서. 그게 바로 정의당 아니냐. 돈 없고 힘없지만 마음 많은 그렇죠. 충실한 끝까지 주민 곁을 지키는. 그런 느낌. 말씀 잘하시죠. 김종대 의원님. 강철이빨이 강철이빨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른미래당 최 의원님. 선거운동 다녀보시면 어때요? 지금 저는 서울에 이제 각 구청장들 지금 지원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분위기는 달아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는 많은 여론과 이제 언론들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17개 시도지사 중에서 이제 14명을 저희가 후보를 냈고 그리고 이제 서울의 경우는 25개 중에서 22개 구청장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 지역만큼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제 호감도나 관심도가 뭐 이제 구글 트렌드나 이제 네이버 트렌드 같은 데에서 검색을 하면 다른 3명의 후보보다 훨씬 이제 높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 관심도. 예, 그렇죠. 구글과 저 이용주 의원님 왜 웃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왜 잠깐만요. 왜 웃으시는 거예요? 구글 관심도 높다는데. 너무 좋게 나와서. 그렇죠. 꿈보다 해먹. 최 의원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또 현장에 다녀보면 젊은 층들에서 안철수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안철수에 대한 뭐 젊은 층에 대해서 이제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뭐 토론회도 나름 이제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이제 유세차를 타고 다니면서 기호 3번을 외치면은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부분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생각에는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또 특히나 이제 많은 인재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후보들을 이제 그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름 지역에서도 괜찮은 분들이 이제 나오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후보라는 굉장히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자산이 이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나갔기 때문에 역시 집중도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철수를 찍으면 확실히 안철수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선거에 임하고 있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16년에 창당한 이후로 지금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14개 광역시에서 그 시도지사 후보를 냈고 서울도 지금 22개 구청장 후보 내고 뭐 구의원 시의원 후보들이 이제 많이 깔렸기 때문에 조직 이제 정비에 당의 이런, 어떤 이제 근간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선거다. 이제 당이 완성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어렵게 나오셔서 그런지 말씀이 끊어지질 않아요. 최이배 의원님. 근데 저는 사실은 궁금한 게 뭐냐면 서울시장 단일화 그래서 합니까 안 합니까? 김문수 후보, 안철수 후보, 김문수 후보.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어려워진 생각이 되고요. 거죠. 아니 하자면 오늘 할 수는 있거든요. 오늘 하루. 이제 안철수 후보가 계속 이제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한 명이 스스로 포기하는 뭐 그런 경우에 어떤 단일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론조사 돌리고 이런 거 말고 한 사람이 그냥 포기한 근데 그 한 사람이 김문수 후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이제 상황에서는 가장 표의 확장성이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여론조사 한 내용에서도 그 야권 대표 후보로는 누가 더 적합하냐에 나왔을 때 이제 안철수에 대한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뭐 그런 근거로 저희가 이제 과감하게 좀 김문수 후보가 결단하십시오. 어제 라고 요구를 하고 손학규 있고요. 위원장은 뭐라 그랬죠? 결단의 미학이다 정치는. 김문수 후보가 그 미학을 살려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후보가 지금까지 두 번의 이제 어떤 그 대승적인 차원의 결단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나올 때도 양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도 후보에도 이렇게 뭐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여론조사니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좀 크게 대승적으로 근데 안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죠 지금. 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결국 이제 김문수 후보의 의사에 달린 거죠. 결단에.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럼 오늘 남았어요. 여지가. 뭐 저희가 지금 이제 뭐 둘이 협의하거나 논의할 사안은 아니고요. 그쪽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공을 던졌다. 네, 뭐 결단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기다리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뭐 끝까지 가는 거. 그리고 저도 너무 기다리시진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도 뭐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안철수 찍으면 안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그 정치 평론가적인 시점에서 이거 김문수 후보가 오늘 혹시 결단할 가능성? 없습니다. 우리는 또 유화적으로 얘기했는데 왜 단정적으로 없습니다 그러세요? 할 거면 벌써 했고요. 안철수 후보도 대승적인 결단할 시간이 없죠. 할 수도 없고 이제 지금은 각자 지금까지 선거 준비했던 내용들 각 유권자에게 했던 말들 그대로 지켜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뭐 특히 뭐 안철수 후보가
뭐 안철수 찍고 안철수 되니까 안철수 좀 됐으면 좋겠어요. 둘 중에 굳이 찍자면 저는 뭐 안철수 찍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라든지 바른미래당이 예전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서울 시민 유권자들한테 단일화 논의 같은 거 없다. 불과 한 달 전에 이 두세 주 전까지 그 말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란스럽게 왜 단일하고 또 말이 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걸 하면은 설령 그런 과정을 통해 단일화가 돼서 당선이 되면 좋겠지만 당선이 안 될 경우에 시민들한테 저 사람 2주 한 달 전에는 아무 말도 없던 걸 할 텐데 아무런 해명도 없이 왜 또 저렇게 단일화를 할 것처럼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지? 이런 소위 지도자에 대한 신뢰성 이런 데서 흠이 가지 않을 그런 우려를 가지고 우려를 때문이라도 그냥 쭉 가시는 게 낫다. 그냥 가는 게 낫죠. 예를 들면은 지금 많은 여론조사 그렇잖아요. 김문수로 단일화가 되든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든 지금 두 분들의 주장이 그거잖아요. 박원순이 3번 시장을 막자는 이유로 단일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명분이죠. 어떻게 하더라도 당선이 안 된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너무 또 단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최 의원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철수는 안철수대로 김문수 군지대로 쭉 가서 판단 받고 심판 받는 게 맞다라고 지금 봅니다. 남의 걱정하는 저희들은 뭐 이제 후보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께서 아주 희망적으로 이제 선거운동 하시고 오셔서 굉장히 저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당보다 역사도 오래됐고 하지만 의원 수는 저희들이 뭐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훨씬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선거운동이라든지 하면은 정의당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짜임새 있고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해요. 잘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된 것 같아요. 아주 자신차게 돼 있는데요. 결과도 그렇게 좋게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잘 나가다가 저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잘 나올 거라고 봐요. 예전에 비해서 많은 국민들이 예전에 정의당하면 조금 왼쪽으로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저희 평화당하고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해서 공동조섭단체라 손을 잡으셨었지. 맞아. 이거 잡고 계십니다. 이제 그래도 조금 좀 더 중립적으로 봐주지 않나 그런 거 있고요. 이제 하지만 저희 당의 입장을 본다면은 사실상 저희 당은 이번 선거에 있어서 호남에 올인하는 선거를 운동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근데 이용주 의원님, 그렇죠. 사실 민주평화당은 호남이죠. 호남에서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 나오는 거 보면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뭐 2달 전쯤에는 그래 2달 남았으면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한 달쯤에는 이제 선거 분위기 좀 있으면 선거운동 시작하면 올라오겠지. 이제 선거 후보 등록하고 이제 14일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 되겠지. 일주일 지났는데도 그렇게 예상만큼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큰 반전의 시점 계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하고 그래서 저희 민주평화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좀 가능성 있는 지역들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기초 강력 의원들에 있어서 저희 당이 이제 만들어진 지가 바른미래당보다 며칠 전에 만들어졌죠. 그렇죠. 며칠 전에 조금 더 역사가 깁니다. 바른미래당보다는 거의 동시에요. 조금 더 바른미래당보다 역사를 자랑하는 조금 더 긴 민주당인데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이 맞죠. 사람이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들이.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당의 조직 정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호남에서 그런 교두보를 만드는 데 큰 주안점을 가장 크게 두고 있는 겁니다. 두고 있다.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이번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사실 조직 많이 정비가 되죠. 그렇죠. 거기에 우리는 방점을 찍고 있다. 하지만 최선 다하고 있다. 이 말씀하신 거고 정의당은 분위기가 지금 막 살아나고 있는데 시간이 6일밖에 안 남은 거 하나랑 또 김종대 의원님 좀 큰 이슈에 묻혔잖아요. 뭐 이제 군사 전문가시기도 하니까 저는 김종대 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궁금해요. 지금 한반도 이슈가 덮치면서 물론 뭐 아주 중요한 평화 스케줄이 국내 선거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실 땐 조금 서운하실 것 같아요. 곤혹스러움 당연히 있죠. 그렇죠. 또 저는 사실 그 민주당의 어떤 의원보다도 한반도 평화, 또 어떤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 가지고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민주평화당 우리 이용주 의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저희 정의당하고 정책 공조 1번이 뭡니까? 햇볕 정책 계승이에요. 아, 그거죠.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정말 영혼까지 평화주의자고 그런 점에서 이 국면 자체를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돕겠다, 도울 준비가 돼 있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조연입니다. 주연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그만큼 속상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지금 또 다른 견제 세력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까닭은 뭘까? 그건 역시 민생 문제예요. 민생, 경제.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이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직전에 도대체 이 선거가 있는 계절에 국회에서 보란 듯이 통과하면서 줬던 최저임금 다시 뺐고 그러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각종 지표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큰 외교안보, 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큰 그림은 보이는데 내 삶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 삶이 보이는 때 누구를 붙잡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럴 때 저희가 호소해야 될 거는 결국은 민생에 호소해서 개혁을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체질이 강한 생산적 야당이다. 그래서 정당을 교체하고 야당을 교체하고 그러면서 민생으로 지방선거는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정의당이다. 또 이렇게 이렇게 결론이 되는. 그러니까 한반도 이슈. 최희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그 바른미래당처럼 그야말로 신생 정당이죠. 바른미래라는 이름으로는 이런 당일수록 이 선거 때 또 홍보가 중요한데. 그럼요. 너무 큰 이슈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계속 뭐 안보는 안 보고 진짜 그거는 이제 국가적인 차원의 뭐 진행되는 사안이고 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의 가장 큰 성과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이제 상황에서도 여전히 뭐 이제 그 평화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막말을 하는 그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반공 보수는 끝났다라고 이제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수구 반공 보수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야 이 한반도 이슈를 보는 게 명확하죠. 햇볕 정책 찬성 그게 제 1이다.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같은 스탠스는 틀렸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지만 그럼요. 또 그렇다고 해서 햇볕 정책 근데 저는 환영 이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은 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들, 그러니까 조금 더 정부가 더 잘 준비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 이런 것들을 계속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완성이 된 이후에 제재도 풀리고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비핵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가 풀리고 한다면 결국 이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제재를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낸 것에 대한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수순을 또 밟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신중해라 이제 신중론을 계속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우려하는 지점들은 솔직히 다른 당들도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종대 의원님 계속 끄덕이고 계시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생각이세요? 아니 이해를 합니다. 동의는 못하지만 이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저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경제와 민생 문제로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 일꾼을 뽑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큼은 좀 안보는 안보 이슈지만 우리 지방선거는 지방선거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정말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정당에 힘을 실어주자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아까 전에 많은 인재 영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진짜 깨끗하고 유능한 사람들 위주로만 진짜 많이 그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없는 그 후보들을 억지로 내려고 하기보다는 진짜 괜찮은 사람들로 내서 후보들을 국민들로부터 선택받게 하자라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이제 유심히 봐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희배 의원님이 한번 마이크가 가면 안 놓으세요. 준비를 지금 많이 해오셨어요. 굉장히 많이 해오셨어요. 여러분의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너무 많이 막 쏟아져서 제가 지금 다 읽을 수가 없어서 밖에서 좀 정리해 주십시오. 각 당의 뭐 응원 문자 또 질문 문자 이런 거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근데 저는 이 3당, 야3당이 좀 답답한 지점, 한반도 이슈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번 선거에 토론이 실종된 거, 이거는 굉장히 특히 이 야3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아쉬운 점일 것 같아요. 이 의원님 어때요? 그렇습니다. 이제 호남에서도 이제 많이 그런 지점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이제 민주당이 이 많은 지역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위 후보가 토론에 안 나오니까 토론이 사실 무의미해지는 그런 꼴이 있고 법적으로만 가능한 강제가 가능한 법정 토론 한두 개만 지금 진행하고 또 그것도 뭐 과태료는 안 나올 수도 있죠. 오늘부터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언론기여라든지 그 최소한 법정 토론 이후에 한 3번 정도 내지 5번, 많게 5번까지 이루어졌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정말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구나는 바로미터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이 또 각각의 후보들의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그 토론에 나가서 괜히 분란 만들지 말고 아예 안 나가라 이렇게 지침이 설마 아예 그건 아니겠죠.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전국에 모든 저희가 섭외를 해보잖아요. 사실 저도 한 10여 년 이런 진행을 해봤는데 많은 선거 치렀는데 이번처럼 토론이 성사가 안 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1위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2위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다 1위는 아니에요. 1, 2위가 거부를 해서 3, 4위 당, 3, 4, 5위 당이 나오고 싶다고 다들 무조건 비워놓겠습니다 하는데 결정적으로 1위나 2위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는 뭐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이 후보를 많이 바꾸고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트라우마가 있어서든지 토론에 좀 이제 안 나가려는 경우도 있고 문제는 그거 같아요.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토론 결과를 보고 후보를 바꾸는 경향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토론대로 제대로 보고 재밌게 보고 평가를 하나 토론의 결과에 따라 찍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보시고 유권자들도 각각의 후보들을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실력에 따라서 능력 보고 찍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 어쨌든 이제 뭐 6일밖에 안 남았고 토론이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공범을 꼼꼼하게 보시고 여러분 그렇죠. 정말 좋은 후보가 누군지 깨알 후보들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 저희가 스페셜 뉴스당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 나오셨을 때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선거가 원래는 돼야 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말씀하셨거든요. 세 분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보십니까? 뭐 동의하는데요. 이제 크게 달라진 점은 그거죠. 지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한 2년 정도 됐으면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결과를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데 문재인 정부 그런 말을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국민들이 많이 봤던 것은 지난 기간에 있었던 적폐청산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성과를 냈던 것이고 많이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삶에 문제가 되는 건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 것이냐 기존 정부들의 유산을 받아온 문제지 그걸 해결하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착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어쨌든 야당만 이렇게 세 분이 나오는 건 이건 정말 독특한 거거든요. 우리 야권 연대 합시다. 이런 자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문재인 정부 1년을 우리 각 의원들께 좀 여쭤보죠. 어떻게 보고 오늘 사실은 여당 의원이 안 나오셔서 방어해 줄 분은 없어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아마 듣고 계실 텐데 박용진 의원 전화 주십시오. 하지만 오늘은 어쨌든 야3당 모인 걸 감안하고 여러분 들어주세요. 문재인 정부 1년 어떤 부분 김종대 의원님. 네. 우선 문재인 정부는 탄생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탄생한 정권입니까? 그 100만의 촛불이 만들어낸 부정의한 권력을 우리가 직접 시민들이 몰아내고 만들어낸 정권 아닙니까? 탄생 자체의 역사적 의미에 1년은 충분히 그 어떤 탄생의 의미 또 그러면서 새로운 소통과 남북 관계에 대한 전향적 발상 이러면서 높은 지지율로 표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비교적 무난한 성공이었고 응답하는 정권이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권이 바뀐 건데 궁극적으로 정권이 바뀌는 걸 디딤돌로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걸 우리는 원했던 것이죠. 그렇죠.
자, 문제는 지난 1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이제는 정권 교체를 넘어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진정성으로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 더 확장될 수 있느냐. 예. 이게 관건이고 예. 지금은 그런 기대 심리가 민주당의 표를 몰아주고 있어요. 평가는 아닙니다. 잘해라. 예, 그런데 내년에 선거가 없어요. 예. 2년 중간 평가 받을 기회는 사실 없죠.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만큼은 워낙 절박하게 만든 정부다 보니까 힘을 더 몰아줘서 일을 잘하게 하자. 이런 어떤 기대감이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 그렇습니다. 이제는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일로 우리 시야를 확장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고장나 있어요. 특히 지방 정치는. TV 토론이 안 되는 정치가 어떻게 정치입니까? 당연히 정치인이라면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나서서 자기의 비전과 철학 돌아가는 걸 설명할 책무가 있거든요. 라디오 토론도. TV만이 라디오 토론. 라디오 토론. 예. 그런데 그거 하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고장난 기계 이거 이번에 좀 수리 좀 해야겠습니다. AS 다시 해야 되겠어요. 몇 점 주시겠어요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 1년은 어쨌든. 점수로 해야 됩니까? 뭐 A, B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참 난처하네 그거. 네, 저 70점 드리겠습니다. 70점 정도. 후하게 주세요. 이영주 의원님? 저는 문재인 정부 잘했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큰 성과를 못 냈지만은 외교 부분이라든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기조를 바꾼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평가받아야 된다. 저는 88점 이상 줄 수 있다고 봅니다. 90도 아니고 또 88은 뭐예요? 88도 좋은 숫자 아닙니까? 88점 이상. 좋은 숫자죠. 88점 이상. 중국에서 특히 8자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88점 이상의 숫자를 점수 드리고요. 이제 유권자들께서는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앙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번의 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중앙 정치인을 뽑는 선거도 아니고 자신들 주위에 있는 시장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시의원, 구의원 이런 사람을 뽑아서 지방 정부에 대한 평가다. 각자 자신들이 속해 있는 지방 정부의 수장이 시장, 부청장, 도지사 잘했으면 찍어주시면 되고 잘못했으면 교체해 주신 게 맞다. 알겠습니다. 88점, 70점, 88점. 다른 미래당은 조금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이나 또 그다음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 높게 평가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인사 문제 지금 좀 되돌아보면 인사청문회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또 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또 뭐 일자리 안정자금을 갑자기 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고 또 뭐 그거를 또 후퇴해서 또 산입범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을 만들고 그거를 또 지금 청와대에서 뭐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논란이 좀 있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경제 민생 분야에서 특히나 좀 부족하다는 부분인데요. 이거야말로 진짜 어떤 협치를 통해서 진짜 머리를 맞대고 같이 좀 짜내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그 부분이 가장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부 여당 중심으로만 너무 몰고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야당과 대화하거나 뭐 협상하거나 한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선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하고요. 그럼 몇 점? 저는 지금 국정 지지도 수준 정도의 점수가 맞지 않겠냐 그래서 뭐 75점에서 8점 사이가 75에서 80 사이가 그럼 77점?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7도 숫자 좋으니까. 김종대 의원이 점수 다시 혹시 조정하실 생각? 근데 어떻게 두 번 이걸 조정합니까? 그렇게 실없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당들이 아니 그런데 제가 두 당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희 지금 야당이에요. 저희는 잘하는 건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이 지금 듣고 전화하실 줄 알았는데 전화 할 이유가 없네요. 야당들도 상당히 지금 일단 1년은 괜찮게 본다. 다만 견제의 힘을 달라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1년도 견제의 힘을 달라. 평가받기엔 좀 짧은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또 할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적폐청산하는 일만 있어 새로운 일을 벌이지 못했고 국회 문제 국회와 협조가 잘 안 돼서 역시. 새로운 개혁 법안을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 부분은 오로지 저는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럼요. 국회와 그 부분은 책임 무겁게 느껴야죠. 앞으로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국회 내에서의 여당과 야당의 협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촛불 민심이 원하고 있는 개혁 방안들을 법제화시키기는 용원하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또 여기 3당은 아니시지만 다른 야당 한쪽에서는 또 발목 잡기도 많이 하셨던 건 사실이잖아요. 협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협치할 수 있는 많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일에 사사건건 아주 뭐. 그러니까 진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평화마저 반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거가 이제 이번에 선거 결과 나올 겁니다. 아유, 야 이거 약간 반상회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분위기도 좋고 또 요목조목 여당 제1야당만 나왔을 때하고는 분위기가 또 달라요. 여러 가지들 속속들이 짚었는데 정미라님이 각 당 대표로 나오신 분들의 솔직한 발언이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 서강진님. 정의당 응원합니다. 4522님 안보도 경제도 바른미래당이 최고입니다. 2679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의견들 지금 보내주고 계십니다. 좋은 것만 읽어주시네. 여기서 다 보입니다. 욕도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는 훈훈하게. 오늘 세 분 고생하셨고요. 아마 지금 마지막 하셨던 말씀들이 이 각 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들이셨을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이제 다시 현장에서 유권자들 만나실 때 손 꼭 잡으면서 그분들의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 주십사. 제가 세 분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선의의 경쟁 끝까지 해주시고요. 여러분 공범을 꼼꼼히 보시고 정말 좋은 일꾼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분 오늘 뉴스닥 스페셜로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최 아니고 최죠. 네. 예, 최이배 이배 의원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님, 정의당 김종대 의원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일이네요. 여러분 오늘 근데 사전투표 참여하실 분들은 오늘 마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7시 반에 돌아오죠. 고맙습니다.